교재 6페이지를 보시고요. 제일 위에 목차 2번 효력요건. 다시 이 목차는 방금 봤던 1단계에 있었던 청약과 승낙의 합치라고 하는 성립요건을 통과한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2단계를 검토하는 거구나. 1단계에서 불성립이 됐을 때에는 2단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 없다까지 해놓고요. 다시 이제 갑이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 을을 상대해가지고 매매 계약 등에 근거해가지고 계약상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매매 대금 달라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입니다. 자, 먼저 1단계에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의 청약과 더하기 승낙의 합치까지 인정이 돼가지고 성립 요건을 통과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2단계로 왔을 때는 크게 3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지거든요. 자, 첫 번째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이 소위 퍼펙트하게 확정적으로 유효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계약이 성립했지만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약이 무효인 경우가 있고요.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3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지고요. 우리가 민법 총칙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이 셋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민총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먼저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했고 퍼펙트하게 유효했을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갑이 을에게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반면에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하긴 했는데 2단계에서 뭔가 걸려가지고 처음부터 무효가 됐을 경우는요. 효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계약이 효력이 있었을 때 갑이 을한테 돈 줘, 노트북 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 효력이 없었을 경우는 갑이 을에게 돈 줘, 뭐 줘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럼 중간에 끼어있는 이 취소 사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유효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갑이 을한테 계약상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매매대금 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취소하면, 취소권을 행사하면 취소를 해버리면 소급 무효가 돼버려요. 소급 무효가 된다. 자, 민법에서 소급이라고 하는 말은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린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럼 취소해버리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똑같이 이거랑 똑같이 갑이 을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취소 사유의 경우는 어정쩡하죠.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지만 취소권을 행사해가지고 취소해버리면 소급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취소하면 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목차 한번 가볼게요. 자, 갑하고 을 사이에서 성립된 계약이 만약에 유효하다면 갑이 을에게 계약상 청구권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제 인문특강에서는 원칙적인 경우를 전제로 해가지고 설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을의 항변에 대한 부분은 논의로 한다. 한번 끊고 반대로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했지만 무효인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요 경우는 일단 법학에서 민법에서 일단이란 말은 원칙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성립된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적법하게 취소권을 행사하면 취소하면 계약이 소급해서 다시 무효가 돼버리고 이렇게 무효가 됐을 경우에는 또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했을 때 어땠을 때 유효고 어땠을 때 처음부터 무효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불과한 건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목차 나번을 보시면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기 위한 요건. 미 목차에서 확정적이란 더 이상 취소할 여지도 없이 퍼펙트하게 유효한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는 민법 공부할 때 확정적 유효라고 불러요. 확정적 유효라고 부릅니다. 그 유효하긴 한데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일단 유효하긴 한데 적법하게 취소해버리면 또 소급해서 무효로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동적 유효라고 부릅니다. 자꾸 듣다 보면 익혀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계속 들으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하는 말은 곧 계약에 대해서 무효로 볼 사유도 없고 취소 사유도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죠. 그러면 무효 취소 사유가 어떤 게 있느냐 했을 때에 1번에 보시면요. 당사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인정될 것 해서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충만 들으시면 돼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인데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권리 의무의 주체, 우리가 뭔가 권리를 가지고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그렇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흠결시 없었을 때는 처음부터 무효고요.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건 뭐냐면 설명을 들었을 때 내가 하는 이 매매 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해서 3살짜리 아기한테 아무리 걔를 앞에 두고 제가 아기야 보증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주채무자가 채권자 은행한테 변제를 못했을 때 대신 보증 책임을 질 수 있는 무서운 계약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해봐야 그 2살, 3살 된 아기가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의사 능력이 없었을 때도 처음부터 무효고요. 세 번째, 제한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미성년자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해서 뭐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떠올려 주신 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는 민법 제5조를 보게 되면 야, 너네는 뭔가 물건 같은 거 사고 할 때 너네 혼자서 하지 말고 너네는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하고 동의 없이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제한 능력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취소 사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목적의 가능, 적법, 타당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먼저 1번을 보면 가능의 문제인데요. 계약할 당시를 놓고 봤을 때 목적의 실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할 당시부터 목적 실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어떤 게 있냐면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 2023년도 2월 15일 날 매매 계약을 했어요. 15일 날 X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미 1월 3일 날 그 X 건물이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발생돼가지고 전소 전부 다 불타가지고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요. 이때 여러분들 갑은 을한테 이미 1월 3일 날 전부 불타가지고 더 이상 지구상에 없는 X 건물을 을한테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우리 민법은 민법 제535조라고 하는 조문에 근거해가지고요. 갑하고 을 사이의 계약을 무효화시켜버립니다. 처음부터 무효다. 두 번째입니다. 적법해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았을 것 해서 뭔가 쉽게 얘기해서 법에서 하지 마라, 그 나쁜 행동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아예 처음부터 무효화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았을 것 해서 갑이 을한테 가서 친구야 내가 지금 도박하러 갈 건데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돌라 해가지고 도박 자금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봐주면 안 되겠죠. 해서 민법제 103조에 의해서 무효화시키고 있습니다. 암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듣기만 하시면 돼요. 세 번째 보시면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었을 것. 1번에 보시면 갑이 을한테 원래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비진의로 내가 니한테 X 토지를 증여해 줄게 라고 했는데 그 비진의한 점을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라고 했을 때는 비진의 의사표시고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요. 민법제 107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해가지고 갑하고 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고요. 두 번째, 갑과 을이 가짜로 통정한 경우예요. 그래서 가짜로 갑과 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선거 나갈 때 조금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타 등등등에 근거해가지고 갑과 을이 짜고 허위로 매매 계약서를 만든 다음에 을한테 등기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허위로 통정으로 가짜로 매매 계약했을 때도 민법제 108조 제1항에 근거해가지고요.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고요. 세 번째는 착오입니다. 갑이 을한테 그 아이패드를 10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그 잘못 그 타이핑 쳐가지고 60만 원 이렇게 쓴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생각과 표시가 불일치했을 때 착각했다, 내가 착오했다라고 해가지고요. 요건을 구비했을 때에는 민법제 109조에 근거해가지고 착오의 경우는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불과하고요. 네 번째 보시면 사기나 강박이다 해서 을이 갑을 기망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계약했거나 좀 무섭지만 을이 갑한테 죽이겠다 이렇게 강박을 해가지고 갑이 쫄아가지고 을한테 계약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처음부터 무효는 아니고요. 민법제 110조에 근거해가지고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다시 색깔 바꿔가지고요. 자, 제일 위에 1번에 보시면 여기도 무효고 여기도 무효인데 얘는 취소. 2번은 다 무효, 무효, 무효고 3번에 보시면 무효고 무효인데 또 제일 끝에는 취소, 취소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민법 공부를 할 때 또 가져야 할 마인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거에 사실은 그 법대 출신인 분들하고 아닌 분들의 아주 미세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이제 법대 출신이 아니신 분들께서 법 공부할 때 되게 법대 출신인 분들하고 차이가 많냐 이런 걱정하시는데요.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제 파란 불일 때는 건너가고 그렇죠. 빨간 불일 때는 건너면 안 되죠, 여러분들. 건너야 되고 건너면 안 되고, 그죠? 왜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 그냥 바꿔서 빨간 불일 때 건너게 하면 안 됩니까? 그잖아요, 그죠? 왜 하필 꼭 파란 불일 때는 건너고 빨간 불일 때는 못 건너게 할까요? 예, 그렇죠. 하나의 약속.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좀 크게 얘기하면 입법자의 결단이죠. 입법자의 결단.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파란 불일 때 건너야 되고 빨간 불일 때는 멈춰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정해두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빨간 불, 파란 불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 우리 병아리 반입니까? 학생분들 파란 불일 때는 건너시면 되고 이때는 하지 말고 이렇게 했지. 파란 불일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건너야 되고 빨간 불일 때는 건너가 차에 치이면 피를 흘릴 수 있을 그럼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민법 공부를 처음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왜 어떤 경우는 무효이고 왜 어떤 경우는 취소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이제 민법만 한 사법시험처럼 2, 3년 이상 공부를 한다면 하나하나 검토할 필요성도 있긴 해요. 근데 우리 같이 이제 1차 시험에서 민법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성비 있게 공부를 하는 거라면 왜 무효이고 왜 취소인지에 관한 부분은 따지지 말고 그렇게 입법자가 결정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번 보시면서 익힌다.
요 개념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할 때에 이런 얘기를 종종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익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불필요하게 왜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런 것이구나라고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법시험부터 변리사 시험부터 노무사, 법원직, 공무원 시험 등등등 하다 보면 소위 이제 단기간의 시험을 빨리빨리 특히 법과목이 중심인 시험에서 이 단기간의 시험을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은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 소위 그 장수생 분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수생으로 가시는 분들 중에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게 한 부류는 그냥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냥 수험생의 그런 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아예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그런 분들은 저도 별로 이렇게 아예 신경을 안 써요. 그분들은 그분들 인생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가슴 아파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빨리 합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붙는 분들은 익혀버리고 그래 통정은 무효지 착오는 취소지 이렇게 해서 익혀버리고 빨리 문제 풀고 이제 사회로 나가는데 다 따지는 거예요. 왜 통정은 무효고 왜 착오는 취소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큼 이제 민법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그만큼 이제 수험 생활이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인문특강 듣는 분들은 대다수가 이제 아마도 법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처음부터 어깨에 힘을 주고 모든 걸 다 깨닫겠다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히 민법이나 다른 과목도 법과목 강의하시는 분들께서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요. 부지런히 손으로 쓰면서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잠깐만 위로 갈게요. 그러면 자 한번 지워볼까요, 여러분들? 지웁시다. 자, 우리 지금까지 봤던 걸 이제 중심으로 한번 보면요.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1단계 성립했습니다. 성립을 했어요. 그 2단계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가지고 갑하고 을 사이의 계약이 퍼펙트하게 유효합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계약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즉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 달라 혹은 갑이 매수인이면 노트북 달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갑한테 정상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알겠습니다 하면서 정상적으로 주는 경우를 이행을 한다 혹은 변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반면에 을이 갑한테 정당한 이유도 없이 안 주고 버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주고 버틴다? 불이행이죠. 불이행. 줬으면 이행, 안 줬으면 불이행. 근데 지금 현재 갑이 을한테 채권이 있고 을은 갑한테 채무를 쥐고 있고 같은 말이다. 갑이 을에게 채권이 있다는 말은 을이 갑한테 채무를 쥐고 있다와 같은 말이다. 그럼 을이 갑한테 채무를 쥐고 있는데 매매대금 지급 채무, 매매대금을 안 주고 있었을 때는 앞에 채무불이행이라고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계약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갑에게 이행을 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을 했을 때를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부르고 요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우는 채권법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또 재밌는 게 민총에서부터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형이 있느냐? 일단 크게 4가지의 유형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요. 을이 갑한테 줄 수 있는데 제때 안 주는 거예요. 시간을 질질 끄는 경우 있죠. 그랬을 때를 이행지체라고 불러요. 이행지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요. 을이 갑한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이행불능이라고 불러요. 이행불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원래 을이 갑한테
줘야 될 물건이 아이패드였거든요. 새 거였습니다. 근데 아이패드를 을이 갑한테 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갑이 이제 기쁜 마음에 박스를 열어가지고 그 하얀색 종이를 까가지고 이제 보는데 그 아이패드 액정의 가운데에 기스가 엄청 크게 쫙 가 있는 그 경우 있잖아요. 일단 줬으니까 이행을 했죠. 그러니까 이행을 했어요. 근데 이행 자체가 불완전하죠. 이게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은요, 을이 갑한테 조금 무서운 얘기인데 소위 배째라, 나 절대 못 준다, 막 그렇게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를 이행 거절이라고 하는데요. 당분간 이제 민총 강의를 들을 때는요, 요 1번, 2번 정도만 아시면 돼요. 줄 수 있는데 제때 안 주고 있었을 때를 이행지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가 이행불능이고 아마 이행불능부터 민총 중반부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유형이 있다. 그래가지고 을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됐을 때는 이제 갑이 승질 나겠죠. 그럼 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또는 을과의 매매 계약을 없앨 수 있어요. 야, 네가 자꾸 이렇게 나한테 질질 끈다고 하면 이제 일정 요건을 구비한 다음에 갑이 해제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해버리면 갑하고 을 사이의 매매 계약 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돼 버리고요. 갑이 을한테 먼저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돌려줘라고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요, 민총 공부를 할 때 갑이 을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갑이 을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 갑이 을한테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때 행사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말이꼴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했고 성립된 계약이 유효해가지고 갑이 을한테 계약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불이행을 했을 때 갑이 을에게 채불에 근거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번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관계가 불성립된 경우, 두 번째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했는데 성립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 세 번째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했는데 취소할 수 있는 취소 사유가 있었는데 취소해버린 경우, 그죠? 요 1번, 2번, 3번의 경우는 갑이 을에게 계약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 못하죠. 그럼 1번, 2번, 3번의 경우는 요 세 가지의 경우는 갑이 을에게 계약상 청구권 자체를 행사 못하기 때문에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없냐 물으면 못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 아주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채권 총론 파트 이전에서 민총 단계에서 갑이 을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 따위를 물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가장 먼저 좀 버릇처럼 할게. 이거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했고 성립된 계약이 유효했을 때 갑이 을에게 원래 계약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원래 계약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었을 때 채불에 근거해가지고 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첫 번째,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불성립이거나 성립이 됐지만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혹은 취소 사유가 있는데 적법하게 취소가 돼가지고 계약관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된 이 1번, 2번, 3번의 경우는 원래부터 갑이 을에게 계약상 청구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상 채불에 근거한 배상도 청구할 수 없는 거구나까지 계속 반복해가지고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이렇게 틀을 잘 세워놓고 이제 민법 총칙의 법인이라든지 대리권 파트에 있는 수업을 듣게 되면요.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도대체 저놈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알고서 들으면 참 민법이 물론 참 재미가 없는 과목이긴 하지만 조금 민법이 수학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반복해서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무효 취소 사유는 다 민총에서 이만큼이 다 민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맛만 보는 거예요. 지금은 다 알 필요 없이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는 게 민법 총칙이다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목차 3번에 있는 사고방식의 정립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또 잠깐만 한번 쉬었다 볼 테니까 방금 했던 내용들 천천히 한번 더 리마인드 하시고 또 그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